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집중해서 살펴봤던 감정 중심 스크린 투어리즘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팬들이 콘텐츠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어떤 장소를 움직이게 만들고 또 그 장소가 어떻게 팬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지를 살펴봤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장소는 누가 만든 걸까요? 감정은 분명 개인의 것이고 팬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 그 감정이 표현되고 공유될 수 있는 장소, 그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은 정말 아무 제약 없이 존재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팬이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 성지순례를 하러 갔는데 그곳이 프라이빗한 주거 공간이었다면, 혹은 그 공간이 이미 다른 용도로 재개발돼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면,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방문을 불편해하고 있다면요. 그럴 때 감정은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가? 장소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감정의 흐름이라고만 생각했던 스크린 투어리즘을 좀 더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공간 안에 내장된 권력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흐르는 도시가 아니라 시선이 통제되고 존재가 선별되고 접근이 허용되거나 배제되는 도시. 이제는 감정의 도시를 지나 권력의 도시에 진입한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권력의 도시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왜 스크린 투어리즘이 단순한 감정 소비를 넘어서 시선의 구조, 배제의 구조, 공간 위계, 그리고 지역민과 팬의 관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크린 투어리즘은 단순히 좋아하는 장소에 가는 여행이 아니라 누구의 감정이 환영받고 누구의 존재는 지워지는가를 묻는 일이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공간이 단지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권력의 산물이라는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론적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장소라는 개념, 그건 과연 단순히 물리적인 어딘가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어떤 팬이 드라마 속 장면을 보고 이 골목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골목은 그냥 있는 게 아니지요. 그 골목은 그 팬의 감정, 콘텐츠의 의미, 사회적 맥락이 겹쳐서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입니다. 르페브르는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가 말한 공간은 세 가지 층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인식된 공간. 행정기관이나 도시계획과 혹은 지도나 법령이 정해놓은 계획의 공간, 즉 제도적 설계 공간입니다. 둘째, 지각된 공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일상의 공간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삶 속에서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감정, 기억, 저항, 상징 같은 게 작동하는 곳이에요. 팬덤의 공간,
펜 경로는 바로 이 층위에 속하죠. 이 개념을 좀 더 감각적으로 풀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미셀 드 세르토라는 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지도 위의 공간과 사람들이 실제로 걷는 공간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도권이 계획한 공간은 A, B, C로 직선 이동을 하게 만들지만 개인은 감정, 기억, 우연 혹은 놀이의 방식으로 공간을 다르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가 이걸 걷기의 전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전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유라는 개념은 단순한 소유나 점유가 아니라 기존의 공간이나 의미를 사용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미셀 드 세르토의 일상적 실천의 예술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요. 드 세르토의 걷기의 전유에서 전유라는 것은 기존 질서나 권력이 만들어 놓은 공간 구조, 예를 들면 도시계획, 거리 설계 등등을 걷는 이의 시선과 동선, 기억과 감정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의미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 관광 안내서가 추천하는 루트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 루트를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골목을 돌거나 특정 장소에 오래 머무르는 것 자체가 기존 질서에 대한 전유 행위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전유는 지배 질서에 대한 일상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간을 통해 주체성이 드러나는 창조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걸 팬덤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팬들도 콘텐츠 속 장면을 따라 공식 관광 루트가 아닌 자기만의 감정 경로를 걷죠. 그 경로는 계획된 게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이끄는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마치 팬이 공간을 재구성하고 전유하는 행위와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유가 항상 환영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팬이 걸어가는 그 장소는 이미 다른 목적, 다른 규율, 다른 소유자에 의해 배치된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팬의 감정 경로는 도시 규제, 상업성, 프라이버시 혹은 안전 문제와 충돌하거나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이 공간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이 장소에서 누구의 감정은 드러나고 누구의 존재는 사라지는가? 공간은 사회적 산물이고 그 안에는 감정뿐 아니라 권력과 통제, 위계와 배제가 항상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스크린 투어리즘이 작동하는 공간에서 어떤 권력과 위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광지를 떠올릴 때 그 공간은 그냥 유명해서 혹은 예뻐서 선택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 가능한 공간과 관광이 어려운 공간은 사회적으로 선택되고 배치됩니다. 다시 말해 보여지는 장소와 가려진 장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라마 촬영지가 어디로 정해질지, 그게 왜 마을 한복판이 아닌 특정 카페 앞인지, 그건 단순히 감정에 맞아서가 아니라 제작 여건, 행정협조, 자본 유입 가능성, 지역 이미지 전략 등등 해서 복합적인 힘과 이해관계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죠. 어느 공간은 쓰임과 보임을 허락받고 어느 공간은 침묵 속에 사라지거나 배제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팬의 감정은 환영받지만 그 공간을 실제로 살아가는 지역민의 감정은 종종 소외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팬이 드라마 속 성지를 찾아와서 이 장면 너무 감동적이야 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는 주민이 여긴 우리 집 담장이에요, 사진은 좀 자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팬은 말합니다. 아, 근데 여기가 드라마에 나와서요. 이 순간 공간에는 권력이 생깁니다. 누구의 감정은 공적이고 누구의 감정은 사적인 것으로 밀려나는가? 관광객의 시선이 지역 공동체의 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고, 플랫폼이 팬의 감정을 상업적으로 보장하고 배치할 수도 있죠. 이건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감정의 위계, 시선의 힘, 공간의 통제 문제로 확장됩니다. 또한 인기 있는 촬영지와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도 소비의 위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본이 몰리는 곳은 더욱 주목받고 그렇지 못한 곳은 금세 잊히게 되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의 감정 공유는 더 이상 순수한 팬덤의 행동이 아니라 브랜딩되고 기획되고 상품화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감정을 따라 장소를 소비한다는 건 결국 공간을 소비 가능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 공간은 진짜로 모두에게 열려 있는가? 아니면 선택된 감정만 환영받는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위계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과 착각, 통제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갈등의 현장을 한번 짚어볼까요? 팬이 어떤 장소에 강한 감정을 느끼고 그 장면을 기억하고는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한 순간 여긴 이제 내 감정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느끼죠. 근데 문제는 그곳이 누군가의 담벼락이라면요, 또 그곳이 누군가의 가게 앞이라면요, 혹은 누군가가 매일 출퇴근하는 골목길이라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팬은 드라마를 통해 공간을 정서적으로 소유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물리적이고 법적이고 생활적 소유자가 있다는 걸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팬은 여기서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라고 말하고, 어떤 주민은 여긴 제 생활 공간입니다, 자꾸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라고 말하죠. 그럴 때 감정과 권리가 부딪히는 겁니다. 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장면에 얼마나 몰입했는지 알아요? 이 장소는 우리 팬들에게 의미가 커요 라고 말하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여긴 우리 가족의 일상 공간이에요. 밤마다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소음이 생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결국 장소는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팬의 감정이 강렬해질수록 그 공간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경향도 강해집니다. 그런데 감정의 소유와 물리적 소유는
다르다는 점이죠. 그걸 잊으면 갈등은 반복됩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를 의미 있는 공간 혹은 성지로 브랜딩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팬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도 있고 플랫폼이나 영상 제작사 아니면 지역 상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진짜로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그 공간을 기획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석할 기회를 갖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장소는 그냥 펜의 포토존으로만 소비되고 지역은 수동적 배경 혹은 부담스러운 손님 맞이의 위치로 밀려나는 거죠. 이런 갈등은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담는 공간에 대한 권리와 해석의 고난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균형을 다시 잡기 위한 실제 정책 사례와 공간 구성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의 장소를 공존의 장소로 라는 슬라이드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펜의 감정이 만들어낸 장소가 어떻게 지역과 충돌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죠. 하지만 이 감정의 흐름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 거죠. 펜이 장소를 찾아가고 그 감정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콘텐츠와 현실이 만나는 접점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일방적인 점유나 혹은 과잉 노출이 된다면 감동은 곧 불편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는 감정의 장소가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 사이타마현 구키시 와시노미야인데요. 애니메이션 성지순례의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도 하나 만들었다가 아니라 지자체, 상점과 팬 커뮤니티가 서로의 이익을 인정하고 역할을 나눴다는 점입니다. 행정은 촬영지 안내와 동선 관리, 상점가는 작품 연계, 메뉴, 굿즈, 스탬프 같은 소소한 참여 장치를 만들고 팬들은 질서 있는 방문, UGC 생산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보탭니다. 그러면 공간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감정을 소비하고 관계를 쌓는 작은 무대로 변해요. 이게 바로 감정의 도시가 지역의 생활권, 그러니까 상권, 주민권 이런 것과 공존하는 최소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PBL에서 설계해야 할 것도 결국 이 3자 구조, 행정, 지역, 팬 이것을 어떻게 운영 규칙으로 묶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충남 논산의 선샤인 스튜디오입니다. 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세트를 상설 관광시설로 개방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우셔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트는 포토존이라는 등식으로 끝내지 않고 체험 모듈로 쪼개놨다는 것입니다. 모듈이라는 것은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그 관광지에서 다양한 체험 이벤트들을 조각조각 내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장면 포토 프레임, 의상 소품 대여, 스토리 해설 이런 것들처럼
15분에서 30분 단위의 운영 가능한 블록으로 정리해야 안전, 수용력, 요금, 인력 이런 것들이 계산되겠죠.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저작권, 브랜드 표기, 그리고 안전 표준이 일상 운영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PBL로 만들고 있는 1박 2일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만만 있으면 실패하죠. 마지막 동선, 그리고 회차제, 무음 시간대, 쓰레기 회수율, 우천 대책안 이런 운영 관련한 노하우가 함께 해야 프로그램이 도시의 질서를 얻습니다. 여기서 권력의 도시라는 말이 이제 어렵지 않는데요. 감정이 만든 흐름을 규칙과 제도로 길들이는 능력, 그게 도시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파리 관광청과 넷플릭스의 촬영지 홍보 협력입니다. 파리 공식 안내는 에밀리 인 파리 촬영지 같은 콘텐츠를 정식 정보로 제공하고, 동시에 온라인에는 팬들이 만든 비공식 지도와 루트가 병존합니다. 여기서 건질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공식 루트를 어디까지 허용, 지원하고 팬 경로를 어떻게 존중, 안내할까? 정답은 둘 다 인정하되 기본 규칙을 세운다예요. 예를 들면 표기 가이드, 거기에는 작품명, 이미지, 비식별, 그다음 혼잡 시간대 이용 가이드, 촬영 금지 또는 허용 구역 같은 최소 규칙을 영문화 또는 다국어화해서 공식 페이지에 올리고, 팬들이 만든 경로에는 안전, 예절 팁을 덧붙여 링크하는 식이죠. 이것도 감정의 도시가 권력의 도시, 권력의 도시는 결국 규칙과 책임을 갖는 것이죠. 이런 감정의 도시가 권력의 도시로 이동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공존을 위한 조건을 알아볼게요. 첫째, 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되 그 감정이 누군가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공간이 감정을 담는다면 그 설계에는 지역도 참여해야 하죠. 셋째, 감정이 머무는 공간은 기념비적인 포토존이 아니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감정 공간의 공존 논의가 어떻게 도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감정에서 정책으로 시선을 옮겨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팬의 감정, 공간에서의 갈등, 공존의 가능성까지 살펴봤죠. 그런데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 감정을 도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있어요. 감정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감정이 구체적인 장소와 연결될 때 도시는 그것을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였던 포항 구룡포는 드라마 방영 이후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이걸 정책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지자체는 교통혼잡, 주민 불편, 쓰레기 문제 등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팬심은 일시적일 수 있어도 장소는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공간,
자원이라는 것이죠. 감정은 감동으로 끝나지만 장소는 쓰레기, 소음, 삶, 교통, 상권, 주거권 같은 다양한 도시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크린 투어리즘이 단지 감정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 시스템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건 곧 도시 정책과 연결된 문제예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단기적 유입, 촬영지 홍보, 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등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감정의 깊이와 팬의 참여를 일회성 소비로 소모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팬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 감정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간에 연결하고 지역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시민 참여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팬과 주민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공공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열어 팬 경험과 지역의 의견을 함께 수렴한다든지, 혹은 분산형 성지순례 경로를 설계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걸 피하고 지역 전체로 감정을 분산시키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콘텐츠 촬영지를 단순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팬들을 맞이하는 로컬 큐레이터, 시민 해설가가 된다면 그 공간은 일방적인 소비 공간이 아니라 서로가 주체가 되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 이겁니다. 감정이 일으킨 파동이 도시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커뮤니티 설계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것.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오늘 논의 전체를 정리하면서 감정의 도시와 권력의 도시가 만나는 지점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 다룬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깊이 있게 되짚어 볼게요. 우리는 감정의 도시에서 시작했죠. 팬의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장소를 구성하고 그 장소가 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콘텐츠의 한 장면이 어떤 팬에게는 인생을 바꾼 감정의 순간이 되고 그 감정을 쫓아 찾아가는 물리적 공간은 단순한 길모퉁이나 계단이 아닌 정서적 의미가 서린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일상이고 삶이고 혹은 침범당한 공간일 수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감정이 공간을 의미화하듯 공간은 감정을 규율하기도 한다는 것. 바로 여기서 권력의 도시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공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성지가 될지 잊힌 장소가 될지 그건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제도나 자본이나 플랫폼, 행정,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 수많은 권력 구조가 그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팬의 감정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그 감정이 작동하는 공간의 구조가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배제하는가예요. 장소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일까요? 혹은 어떤 감정은 환영받고 어떤 감정은 통제되는 구조가 있진 않을까요? 팬덤은 해방의 길일 수 있지만 때로는 관광이라는 이름의 소비 시스템 속에서 감정조차 통제되고 위계화되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감정의 도시에서 권력의 도시로 였던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결국 도달하는 곳은 권력, 공간의 위계, 배제의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구조를 더 잘 이해할수록 팬의 감정도 더 자유로워지고 지역과의 공존도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거죠.